아직도 이 짓 하고 있어? 죽은 애 밥 차려서 뭐하게? 미친년!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20년 동안 박정희는 죽은 딸을 위해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못마땅했던 시누이는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묻은 딸은 정말 그녀의 딸이었을까요? 20년간 감춰진 진실이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지금부터 한 어미가 잃어버린 딸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 하나 남겨드리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만이 껌뻑거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한 구석, 정인의 반찬 간판에도 희미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릅니다.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향기였습니다. 정희는 습관처럼 앞치마 끈을 졸라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1살 그녀의 손마디는 옹이 박힌 나무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무릎을 시리게 했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썰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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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하면서도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텅 빈 가게를 채웁니다. 이 소리는 정희가 지난 20년을 버텨온 리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빚 갚으랴, 아픈 남편 병수 바라랴, 등골이 휘도록 일만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청년이 지나가면 따뜻한 밥 한 공기 꾹꾹 눌러 담아 건네는 사람이 바로 정희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억척스러운 여자로 통했지만 동시에 인정 많은 사람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칼질 소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자꾸만 달력으로 향했기 때문이지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오늘. 바로 딸아이의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어미의 가슴에 박힌 못은 녹슬지도 않고 여전히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5살 배기였던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날의 기억은 정희의 머릿속에서 하루도 지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오늘만큼은 가게에 내다 팔 반찬이 아니라 딸아이에게 줄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가스 불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둘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했던 동그랑땡을 빚는 정희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25이 되었겠구나.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고 싶었는데 아가,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허공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숟가락을 꽂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게 안쪽 좁디 좁은 단칸방에 차려진 작은 제사상. 그 위에는 딸아이의 사진 대신 아이가 쓰던 낡은 베네 저고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후 정희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주 그냥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우이 영숙이었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영숙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가게 문 열 시간 다 됐는데. 청승맞게 또 그 짓거리야? 정희는 황급히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오늘이 그 아이 가는 날이잖아요. 밥 한 끼는 먹여 보내야지요. 밥? 주둥 귀신이 밥을 먹냐? 국을 먹냐? 산 사람 굶겨 죽이면서 죽은 자식 챙기는 게 어미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사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성스레 부친 정과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그녀의 눈에는 그저 눈의 가시처럼 보였나 봅니다. 방구석에는 남편 민석이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민석은 누나의 고함에도 고개 한번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는 더욱 안쓰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그날 이후 다리를 다치고 마음의 병까지 얻어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간신히 몇 푼 벌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오롯이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애 아빠 듣잖아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제발.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숙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야, 최민석. 너도 그래. 마누라가 이러고 있으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병신같이 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재수 없게 아침부터 향 냄새나 피우고. 영숙은 씩씩거리더니 기어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사상을 거칠게 밀어버린 것입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성스레 담은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동그랑땡이 먼지 구덩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 장판을 적셨습니다. 정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 정희가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치워! 당장 안 치워? 산 사람 살기도 바쁜데 죽은 년한테 무슨 정성을 쏟아.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는 거야. 자식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고.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정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엎어진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하얀 쌀밥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가. 엄마가 힘이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번을 편히 못 먹이는구나. 바닥을 기며 음식을 줍는 아내의 모습을 민석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정희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영숙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제사상과 그 앞에 무릎 꿇은 정희만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 딸은 살았을까? 내가 더 잘 살폈더라면, 그날 그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죄책감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 식어버린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삼켜야 했던 울음이었습니다. 여보, 한참 만에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얼룩진 자신의 불행을 지워내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통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문을 열고 물건을 나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자, 골라보세요. 오늘 갓 담근 김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씩씩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단골 할머니가 정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정희 엄마 눈이 왜 그래? 또 울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미의 서러운 거짓말이었지요. 정희는 퉁퉁 부은 손으로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선 젊은 아가씨 하나가 가게 쪽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정희는 저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끊어질 듯 이어져 온 핏줄의 당김이었을까요? 20년째 헛된 밥상을 차리며 눈물 짓던 정희의 하루는 그렇게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엎어진 그 밥상이 긴긴 절망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게 앞 가로수 잎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의 기일이 휩쓸고 지나간 뒤 시장은 다시 정희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정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칼질은 다시 경쾌해졌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신우이 영숙이 엎어버린 밥그릇처럼 처참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민석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민석은 아침 일찍 일용직 일터로 나섰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그의 뒷모습은 늘 힘없이 처져 있었지요. 정희는 남편에게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챙겨주고 싶었지만 어제 그날의 침묵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두꺼운 침묵의 장막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무거운 무말랭이 통을 옮기고 있는데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칠 전 가게 앞에서 기웃거리던 그 아가씨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턱을 넘어서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죽 같은 거 파시나요? 목소리가 맑고 순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었습니다. 죽은 따로 안 팔아요. 근데 왜요? 어디 아픈 분 있어요? 아, 네. 시장 뒷골목에 사시는 옥분 할머님 아세요? 제가 할머님을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할머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옥분 할머니? 알지, 우리 가게 단골이시지.
할머니가 다치셨어?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꼿꼿하게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밝음과 함께 깊은 그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그늘이 왠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다치셨구나. 이리 와봐요. 정희는 아가씨를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가씨는 가게에 가득한 김치와 나물 냄새를 맡으며 문득 코끝을 찡긋거렸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아요. 저희 할머니도 사장님이 해주신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사장님이라뇨. 저는 그냥 반찬가게 아줌마예요.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파는 죽 대신 방금 끓여낸 뽀얀 사골 국물을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따로 싸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딱 좋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머니 없어요? 나이가 딱 내 딸 같아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가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대요. 할머니가 저를 입양하셨고요. 그래서 옥분 할머님이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감정이 다시금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아이. 정희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가씨에게 깊은 동질감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할머니도 아가씨도 꼭 챙겨 먹어야 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뜨끈한 국물 먹어야 기운 차려. 정희는 김이 펄펄 나는 갓 끓인 김치찌개를 작은 통에 가득 담아 아가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와 두부, 묵은지가 넉넉히 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가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반찬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참,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윤지예요. 오윤지, 윤지. 예쁜 이름이네요. 내 이름은 정희예요. 박정희.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지의 발걸음이 돌아서고 정희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은 딸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저 아가씨에게라도 베풀고 싶었던 걸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윤지가 빈 반찬통을 들고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김치찌개. 제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시장 김치찌개인데. 아니요. 진짜로요. 김치도 맛있고 국물도 깊고 어릴 때 아주 잠깐이지만 누군가가 해준 밥에서 맡았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윤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다가 문득 그 감정에 젖었는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해준 밥 냄새. 정희는 저도 모르게 윤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어색했지만 윤지는 따뜻한 온기에 기대듯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할머니랑은 언제부터 함께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본능적인 질문이었지요. 저는요.
기억이 거의 없는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5살쯤 됐을 때 고아원에서 데려오셨대요. 할머니 아드님이 돌아가신 직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5살. 딸을 잃었던 그 나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희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죽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닌 살아있는 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경한 욕심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가게 앞에 멈춰선 남편 민석이 가게 안쪽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의 얼굴을 본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치듯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에 담긴 반찬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민석의 이상 행동을 놓치지 않은 정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 정희는 윤지에게 갓 담근 오이 소박이를 건네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는 이따가 할머니랑 꼭 같이 먹어요.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챙겨드려야지. 네,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윤지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찾아야 해. 20년 전에 잃어버린 진실을.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저 아가씨 알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아 누웠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당신 오늘 저 아가씨 보고 왜 도망쳤어? 정희의 다그침에 민석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갯니들 조용히 적셨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석의 침묵은 딸의 죽음보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막 정희의 일상을 향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은 정희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의 20년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과연 이 탑은 무너지게 될까요? 아니면 진실을 덮은 채 버틸 수 있을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여전히 껌뻑거리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어제와 달리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은 정희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불안한 눈빛과 흐느낌이 딸의 죽음이 아닌 실종이나 유기와 관련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이 정희에게는 슬픔이었지만 민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부탁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지 아가씨와 정말 관계가 없는 건지 나에게 말해줘요.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민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벌떡 일어나 다리를 절뚝거리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힌 문은 정희의 가슴에 또 하나의 멍울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회피는 곧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시장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단골 상인들이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흠칫 놀라거나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희가 정인의 반찬 가게에 없을 때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옥분 할매가 갑자기 웬 아가씨한테 재산을 다 넘긴다고 난리래. 그 아가씨가 누구긴. 정희 엄마네 옆집 사는 그 처녀 말이야. 그거 완전 꽃뱀 아니냐고. 소문의 근원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우이 영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윤지를 그토록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영숙의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영숙은 젊은 시절 옥분 할매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뒤로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양된 윤지에게 할매가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자 영숙은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영숙은 윤지를 재산 노린 꽃뱀으로 몰아 쫓아내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무 죄 없는 윤지를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옥분 할매를 간병하며 시장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는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추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옳게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누굴 감싸고 도는 거야? 그 꽃뱀한테 홀려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형님, 윤지 아가씨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희는 평생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영숙은 정희의 반응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라. 내가 미쳤구나. 내 딸 앞세운 년이 누구한테 정을 준다고. 내가 주는 반찬에 무슨 약이라도 탄 거 아니야? 내가 그 할망구 재산 뺏으려고 뒷배를 봐주는 거지.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왜 남의 재산을 탐해요? 제 자식은요, 형님의 조카예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와의 길고 지루했던 갈등은 윤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로소 폭발했던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윤지를 지키는 것이 곧 딸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정희의 낯선 반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기 병원에 있는 옥분 할매 알지? 그 할매가 요즘 치매가 심해져서 윤지를 보고 자기 딸이라고 부른다더라. 내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보여. 재산 뺏으려고 노인네 약점 이용하는 거지.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지가 옥분 할매에게 엄마처럼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윤지와 옥분 할매의 관계가 영숙의 의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윤지를 따라 옥분 할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친 할매를 위해 끓인 사골 국물을 들고서 말이지요. 옥분 할매는 정희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왔어? 우리 며느리 왔구나. 이렇게 맛있는 국을 끓여다 주고. 고맙다 고마워. 옥분 할매는 자신의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할매의 진짜 며느리인 영숙은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남인 자신에게 이렇게 고마워하시다니. 윤지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할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사람을 자꾸 헷갈려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연세에 흔한 일이지요.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윤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옥분 할매가 윤지에게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남편 민석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비밀이 정희에게 들통날까봐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일당을 받는 족족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온 민석은 정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 아가씨한테 잘해줘?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같은 놈은 그냥 죽게 놔둬. 여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봐요. 우리 딸 정말 죽은 거 맞아? 제발 나한테 진실을 알려줘요. 정희는 민석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민석은 술에 취해 정희를 거칠게 밀어내고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병든 몸을 보며 연민을 느꼈지만 2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거짓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시련 속에서 정희와 윤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지는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옥분 할매의 간병에 지쳐갈 때마다 정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윤지에게 따뜻한 국밥과 달콤한 식혜를 내어주었습니다. 윤지 아가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을 굶고 다니는 거 아니지요? 아줌마가 주신 반찬 덕분에 겨우겨우 버텨요. 아줌마 손맛은 정말이지 세상 최고예요. 윤지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이 자신의 딸아이 손처럼 작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친모가 아니더라도 정희는 윤지에게 깊은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깊어지는 유대는 영숙과 민석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민석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무서워서. 정희는 잠든 남편의 곁에서 잠꼬대를 듣고 그의 불안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의 사고 기록과 기사를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닥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정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0년의 침묵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 윤지의 정체, 영숙의 위협,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윤지를 위해서. 민석의 폭발적인 반응과 그 뒤에 이어진 깊은 침묵은 정희에게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석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내가 그런 게 아니야라는 불안한 잠꼬대만이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20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민석의 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정신을 놓을 만큼 충격에 빠져 어떤 것도 똑바로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남편이 치밀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장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지가 옥분 할매를 간병하고 돌아가기 위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정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윤지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 작은 물건이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색깔은 바랬고 한쪽에는 작은 꽃 모양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머리핀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머리핀, 이 모양, 이 촉감, 20년 전 정희가 딸에게 사주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잡화점에서 흔히 팔던 물건이니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작은 우연에서도 딸의 흔적을 찾고 싶은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흔한 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손안에 쥐어진 핀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정희는 정신없이 윤지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손에 쥔 머리핀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윤지 아가씨가 떨어뜨린 거예요. 당신 이거 알아? 민석은 정희가 또다시 윤지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지뢰라도 밟은 듯 온몸을 굳혔습니다. 머리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윤지에게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 자체가 민석에게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 당장 버리라고. 민석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에 든 핀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 아가씨한테 신경을 써?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정희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말해봐요. 우리 딸 죽은 거 아니지?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2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딸의 죽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변명이나 후회가 아닌 숨겨온 진실이 탄로날 것만 같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버려. 제발. 아무도 모르게 버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석은 끝내 정희를 외면하고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주워들었습니다. 이 작은 머리핀이 2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거대한 거짓말의 실마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시장 입구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윤지의 집 쪽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에요, 변호사님. 저 꽃뱀이 침에 걸린 우리 시어머니를 홀려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까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시장 건물 세 채가 다 전현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라면서요?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영숙은 주변 상인들에게 윤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한 영숙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리며 윤지에게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석의 비밀을 지키기는커녕 정희가 유일하게 정을 주고 의지하는 윤지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영숙의 험한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영숙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딸이야. 너 같은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 재산을 노려. 그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그 입 다물어요. 남의 자식한테 무슨 고아 타령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희는 온몸으로 윤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은 정희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뭐, 내가 누굴 신고해? 너도 공범이지? 어휴, 내가 그러고도 애미 자격이 있냐? 영숙은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싸움을 뜯어 말리기보다는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눈치였습니다. 윤지는 정희의 낯선 용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외면할 때 오직 이 반찬가게 아줌마만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숙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남편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20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민석이 보여주었던 교통사고 신문 기사를 찾아내기 위해 낡은 앨범과 서류철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 정희의 굳게 담은 입술만이 그녀의 단단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정희는 낡은 서류철 속에서 손때 묻은 신문 기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황변한 종이 위로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떨리는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찾아야 해.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윤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정희는 가게 안작은 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앨범과 서류철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20년 전 민석이 보여주었던 그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5세 여아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구호 조치 후 이탈. 기사의 흑백 사진에는 찌그러진 차량과 함께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은 그토록 공포에 질렸던 것일까요? 왜 윤지를 보고 그렇게 도망쳤던 것일까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사의 맨 아래 희미하게 인쇄된 문구 하나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 형사의 연락처였습니다. 이 정보는 민석이 그녀에게 보여줄 때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20년 전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낡은 청사를 찾아가 당시 담당 형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그 형사는 은퇴했지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 그 사건을 맡았었지요. 5살짜리 여자아이 교통사망 사고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시군요. 형사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그 아이 저희 딸이 맞습니까? 최지은이요. 네, 최지은이요? 아닙니다. 사고 피해 아동은 당시 고아원에서 잠시 시설을 이탈했던 박소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신원불명의 고아였고요. 왜 최지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장례까지 치렀던 그 아이는 자신의 딸 지은이가 아니라 고아원의 박소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저희 딸 최지은은요?
저희 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정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씨. 사실 이 사건은 당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제 평생 후회입니다. 당시 운전자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 최민석 씨였습니다. 민석 씨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사고를 냈고 그 과정에서 고아원 아이 박소영 양이 사망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저희도 의심은 했습니다. 사고 직후 민석 씨가 보인 과도한 불안감, 장례 과정의 이상한 점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고 시신 신원은 민석 씨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고아원 측에서도 박소영 양 실종 신고가 늦어져서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지요. 그럼 우리 딸은요? 빚쟁이들이 민석 씨의 딸 지은 양을 빚 대신 데려갔습니다. 민석 씨는 박소영 양의 시신을 자기 딸로 위장해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의심했지만 민석 씨는 끝까지 부인했고 물증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건이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딸을 팔아넘기다니요. 정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빚 때문에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다른 아이의 시신으로 딸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정의가 매년 밥상을 차려주었던 그 아이는 사실 자신의 딸이 아니라 고아원의 박소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친딸 지은이는 20년 전에 실종된 채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정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청사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병수발도 자신의 억척스러운 희생도 모두 이 거대한 거짓을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민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석은 오늘도 일터에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들어서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민석, 당신 나한테 말해봐. 당신이 우리 딸을 팔아넘겼어? 그 고아원 아이를 당신이 죽인 거야? 정의의 절규에 민석은 몸을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죄책감과 공포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빚쟁이들이 쫓아왔어. 내가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고아원에서 나온 애였어. 내가 죽인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지은이를 데려갔어. 빚 대신 걔네가 지은이를 넘기면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고. 나는 그 아이 시신으로 지은이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탔어. 내가 다 잘못했어. 민석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의는 민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0년을 나를 속여. 내 딸은, 우리 지은이는 어디 있어? 당신이 버렸어? 당신이 죽였어. 나도 몰라. 빚쟁이들이. 걔네가 지은이를 데려갔어. 빚 대신 애를 데려가고. 제발, 나를 믿어줘. 민석의 절규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딸을 버리고 다른 아이의 죽음을 덮어쓴 것도
모자라 빚쟁이들에게 친딸을 인질로 잡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 민석을 놓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은 실종 상태였고 2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 믿고 장례를 치렀던 아이는 고아원의 박소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사랑이라는 믿음도 그녀의 20년 인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정희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지 아가씨. 윤지는 이 모든 비극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윤지는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정희는 고통 속에서도 다짐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윤지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때 가게 밖에서 윤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저 옥분 할머니 퇴원 수속 다 하고 왔어요. 할머니가 아줌마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쓰러진 민석을 외면한 채 가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이를 찾아야 해. 그리고 윤지를 지켜야 해. 절망 속에서도 정희는 어미의 강인한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윤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희는 윤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지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껌뻑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무너졌고 진실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딸 지은이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를 지킬 것입니다. 20년의 거짓 위에 쌓인 삶은 무너졌지만 정희는 이제 진실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울 것입니다. 민석은 방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참회가 아닌 들통난 비겁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목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찾는 것, 그리고 윤지를 지키는 것. 20년의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 정희는 새로운 진실을 세울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에서 정희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20년 동안 거짓 위에 살았다는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옮겨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 소개한 곳이었습니다. 중년의 상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 씨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남편은 여러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윤지 씨의 안전과 실종된 딸 지은 씨를 찾는 일입니다. 네, 저는 지은이를 찾고 싶어요. 하지만 20년 전 일이라 가능할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남편을 심판하는 것도 영숙 씨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윤지 씨를 지켜야 합니다. 윤지 씨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당신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딸 지은 씨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윤지 씨는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 아이를 지키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지켜야 할 가족. 그 말은 정희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20년 동안 죽은 딸의 생일마다 밥상을 차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윤지에게는 마음의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정희에게 윤지라는 또 다른 딸을 보상으로 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사무소를 나와 곧장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윤지가 어린 시절 있었다는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윤지의 과거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원장은 이미 바뀌었지만 낡은 기록실에서 옥분 할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윤지. 네,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5살 무렵 저희 시설에 왔다가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한 분이 서울에 사시던 할머님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옥분 할머님이셨어요. 당시 할머님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할머님 혼자 마음 고생하시다가 가족을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시설을 찾아오셨지요. 윤지라는 그 아이가 워낙 착하고 예뻐서 할머니가 정이 들어 데려가셨어요. 원장의 말은 영숙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옥분 할매의 재산을 윤지가 탐낸 것이 아니라 옥분 할매와 윤지는 법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서로를 아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영숙의 공격으로부터 윤지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외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민석에게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덮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당신이 숨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면 시장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지금 윤지 아가씨는 영숙이 형님 때문에 힘든데 우리 집안 문제까지 터지면 그 아이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나는 지은이를 찾을 때까지 이 진실을 묻을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민석은 정희의 강한 의지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희미하게 남아 순종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20년 만에 비로소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석은 홀로 방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5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그 사진을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발각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해야 한다. 정희가 지은이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20년간 도망쳐온 자신의 죄와 마주할 용기를 비로소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정희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아서. 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변화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묵은지에 돼지고기를 넣고 끓였지만 그녀는 이번에 특별한 김치를 윤지에게 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김치였습니다. 맵고 얼큰한 묵은지찌개가 절망을 상징했다면 맑고 시원한 백김치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윤지가 옥분 할매의 휠체어를 끌고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옥분 할매는 정희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 지은이와 같은 나이의 아이, 그리고 지금 딸 대신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아이. 윤지 아가씨, 이거 가져가요. 내가 담근 백김치예요. 맵지 않으니까 할머니랑 아가씨랑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아줌마. 백김치 정말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윤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윤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지 아가씨, 혹시 누가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내가 아가씨 곁에 있을 거예요. 옥분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아가씨 자신을 위해서도 힘내서 꼭 이겨내야 합니다. 알았지요? 정희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아줌마. 아줌마 덕분에 힘이 나요. 정희는 윤지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려왔던 절망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진실을 덮고 윤지를 지키며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를 딸 지은이를 찾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품었습니다. 정희의 이막은 비로소 절망에서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며칠 뒤 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영숙의 재산 가로채기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옥분 할매의 유언은 치매가 오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윤지는 할매의 재산이 아닌 정당한 입양 절차를 거친 가족이라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이 사실을 영숙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윤지 아가씨는 꽃뱀이 아니라 옥분 할머님이 정식으로 입양한 가족이랍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다 확인했어요. 더 이상 헛소문 내지 마시고 할머님과 아가씨한테 사과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분노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예상치 못한 정희의 차분한 대응과 법률이라는 단어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정식 입양이라니. 그럼 내가...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더 이상 영숙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 정희가 윤지를 감싸 안았던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형님, 윤지 아가씨는 20년 넘게 할머니를 모셨어요. 형님은 그동안 몇 번이나 찾아뵈셨습니까? 재산이 탐나셨다면 그동안 효도를 하셨어야지요. 정희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바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윤지 아가씨를 모함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윤지에게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 하나를 걷어낸 것입니다. 정희는 윤지에게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 하나를 걷어낸 것입니다. 한편 법률사무소에서는 지은이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전 민석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은이를 데려갔던 사채업자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는 20년 전 민석이 작성했던 차용증 한 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의 보증인 이름 중 한 명이 현재까지도 작은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 사람이 당시 사채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면 20년 전 지은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절망 끝에 비로소 딸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건넨 이사 이름과 복지재단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껌뻑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윤지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20년의 거짓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정희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사는 20년 전 민석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의 보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채업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는 정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먼저 사죄드립니다. 당시 제 동생이 사채업을 했는데 제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날 동생 일당들이 민석 씨를 쫓아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 아이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빚 대신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어디 팔아넘긴다는 거냐고요. 결국 제가 그 빚을 대신 갚고 지은이를 제 손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동생과는 그 일로 연을 끊었지요. 지은이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게 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양심상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의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의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20년 만에 딸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딸은 25살에 밝고 건강한 아가씨가 되어 정희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 분노,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딸 정말 살아있었구나. 엄마,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정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인질로 잡혀왔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죄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이사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엄마와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석은 지은이를 만난 날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죄인이다. 너를 버리고 너의 죽음을 속이고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는 돌아왔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요. 지은이의 용서는 정희와 민석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했습니다. 민석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희의 남편이 아닌 참회하는 아버지로서 정희를 떠나지 않고 정희가 지은이와 윤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용직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관의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속죄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정희와 윤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을 옥분 할매와 윤지에게 챙겨주었습니다. 윤지는 정희의 반찬을 먹으며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줌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도 이런 국을 끓여줬던 것 같아요. 시원하고 달콤한 냄새. 그래요.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 법이지요. 정희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윤지가 자신의 친딸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느껴지는 모성애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윤지가 바로 20년 전 자신의 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윤지에게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감사함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숨긴 거 내가 다 알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딸 지은이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그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지은이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희는 민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였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윤지와 지은이를 처음으로 함께 초대한 것입니다. 정희는 따뜻한 국밥과 백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윤지는 지은이를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된 자매처럼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언니, 저도 아줌마 반찬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언니를 뵙고 싶어 하셨어요. 윤지 씨, 고마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윤지 씨한테는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지은이는 윤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가씨의 만남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의 고통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절망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정희는 민석이 봉사하는 복지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죄를 갚고 있을 것입니다. 정희는 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완벽한 회복이 아닐지라도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정희의 가게 정인의 반찬은 시장에서 조금씩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찬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정희의 용기와 따뜻함을 칭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 직접 윤지와 옥분 할매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지 씨 미안해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옥분 할매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고 윤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정희의 용기와 따뜻함을 칭송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껌뻑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되찾았고
윤지라는 또 다른 딸을 얻었으며 민석도 비로소 참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진정한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딸을 위해 특별한 밥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잊혀졌던 밥상을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밥상으로 다시 차릴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4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정희, 윤지, 지은이, 그리고 옥분 할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딸의 몫으로 차렸던 잊혀진 밥상은 이제 살아있는 새 여인과 한 노인을 위한 진정한 가족의 밥상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정희는 따뜻한 국밥과 백김치를 4개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구수한 된장국, 노릇노릇한 동그랑땡, 그리고 시원한 백김치. 정희가 평생 만들어온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자, 얘들아. 밥 먹자. 식기 전에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이제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얘들아, 밥 먹으렴. 너희 둘 다 엄마의 소중한 딸들이야. 윤지와 지은이는 동시에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희망을 나누며 맺어진 이들의 관계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4사람은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옥분 할매의 숟가락을 먼저 챙겨드렸습니다. 윤지와 지은이는 서로를 배려하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김이 4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 백김치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백김치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백김치는 맑고 시원해서 좋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김치란다. 정희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정희가 끓인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흐뭇한 표정으로 새 모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좋아. 우리 다 모였네. 밥 많이 먹어. 밥상 위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4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정희의 가게 정인의 반찬은 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찬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정희의 용기와 따뜻함을 칭송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맑은 봄날 정희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윤지와 지은이에게 따뜻한 국물을 떠주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껌뻑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가게 앞에 서서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손님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정희에게 이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거짓과 절망을 딛고 되찾은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딸과 함께 끓인 국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때로 가장 아프고 잔혹한 진실을 던져주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너희 둘한테 특별한 거 해줄게. 우리 딸들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줄 거야. 정희는 앞치마 끈을 다시 졸라매며 말했습니다. 윤지와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정희는 가스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20년 전 딸을 위해 붙였던 그 동그랑땡을 오늘은 두 딸을 위해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밥상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빛을 보았으며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 잎이 봄바람에 상쾌하게 흔들리는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윤지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두 딸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인의 밥상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20년의 세월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두 딸과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